새벽 4시 30분 편의점 형광등 아래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고객님,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 대출관리부입니다. 이번 달 이자 연체 사흘째인데 오늘 중으로 입금 안 되시면 연체 이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수화기 너머 여직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넣겠습니다. 네, 고객님. 그럼 오늘 오후 6시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참고로 다음 달 원금 상환 일정도 미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라면 2개와 김밥 하나를 계산대에 올렸습니다. 32년간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며 대출 승인 도장을 찍던 이 손으로 지금은 1,200원짜리 김밥 바코드를 찍고 있습니다. 손님이 나간 뒤 텅 빈 편의점에서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주름진 얼굴과 처진 어깨가 보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32년간 은행원으로 살았습니다. 새벽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지점 문을 열었고 영업 시작 전 시스템 점검은 제 손으로 직접 했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 얼굴을 외웠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날엔 문자 한 통이라도 챙겼습니다. 대출 심사 업무를 맡았을 땐 단 한 건도 부실 심사가 없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었고 저는 그 일을 정확하게 해냈습니다. 중간관리자 시절엔 실적 압박 속에서도 팀원들을 챙겼습니다. 야근이 잦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대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지점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관내 모든 고객사와 신뢰 관계를 유지했고 본점 실사에서도 늘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퇴직 당시 제 통장 잔고는 명확했습니다. 퇴직금 3억 2천만 원, 예금 8천만 원이었습니다. 분당에 있는 아파트는 시세로 6억 원 정도였고 대출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두 자녀는 이미 독립해서 각자 생활하고 있었고 아내와 단둘이 살기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연금도 나올 예정이었고 목돈도 있었습니다. 건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혈압약 한 알 먹는 것 외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고 가끔 등산도 다녔습니다.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땐 그렇게 믿었습니다. 퇴직 6개월 전부터 저는 자영업 시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년까지 채우고 나면 할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은 몸이 힘들 것 같았고 프랜차이즈는 수익성이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편의점이나 치킨집 같은 건 제 경력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은행 VIP 고객이던 건물주 분의 소개로 공유 오피스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 상권이었고 본사 측에서 준비한 자료는 그럴듯했습니다. 스타트업 증가율이 연 25%라는 통계가 있었고 1인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그래프도 보여줬습니다. 월 평균 입주율은 85%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회원제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보장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질문을 받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리스크에 대해 물었고 담당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식업처럼 재료비가 들지 않고 인건비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간만 제공하면 되니까 관리가 쉽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같은 분이 오시면 완벽하죠. 법인 고객 응대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32년간 기업 고객을 수백 개 관리했습니다. 재무제표 보는 건 밥 먹듯이 했고 사업성 분석도 업무의 일부였습니다.
이 정도 사업은 제 경력으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괜찮은 거 하나 찾은 것 같아. 공유 오피스라고 요즘 뜨는 사업이래.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알아보는 게 어때?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업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걱정 마. 숫자는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내가 32년 동안 뭐 했는데?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꼼꼼히 읽어 내려가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주율 부진 시 본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기 김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그 공유 오피스 얘기 들었는데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본사가 책임 안 진다는 거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야, 이게 어디 동네 장사야? 계약서라는 게 원래 다 그래. 리스크 관리는 내가 하면 돼. 은행에서 이것보다 복잡한 계약 수백 건 처리했어. 김 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서명했습니다. 초기 투자 구조를 짰습니다. 퇴직금 3억 원에 분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총 6억 원이었습니다. 보증금으로 1억 5천만 원, 인테리어와 시스템 구축에 2억 5천만 원, 집기와 가구에 1억 원, 운영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배분했습니다.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땐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픈하고 석 달이 지났을 때 입주율은 40%였습니다. 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입주율이 예상보다 낮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초반이라 그래요. 6개월 지나면 안정화됩니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찝찝했지만 일단 믿기로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1인 기업들은 대부분 한 달 단위로 계약했습니다. 본사에서 말했던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은 거의 없었습니다. 석 달 정도 써보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스타트업은 2달 만에 폐업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고 미납된 관리비 150만 원까지 제가 떠안았습니다. 회의실을 예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공용 공간은 아무도 청소하지 않았고 냉난방을 무분별하게 틀어놔서 관리비가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본사에 말하면 그쪽에서는 현장 관리는 사장님이 하셔야죠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기 김 과장이 사무실에 놀러 왔습니다. 공간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그냥 소형 상가 하나 사서 월세 받고 있어요. 수익률 낮아도 안정적이잖아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김 과장은 원래 소심해. 나는 달라. 조금만 더 버티면 분명 나아질 거야. 여름 성수기만 지나면 입주 문의가 늘어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판교 쪽 스타트업들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입주율은 여전히 40%를 넘지 못했습니다. 월 고정비로 나가는 돈은 계속 똑같았습니다. 임대료 480만 원, 관리비 250만 원, 대출 이자 120만 원, 합치면 850만 원이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입주비로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매달 45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예금 통장에서 조금씩 돈을 꺼내 메웠습니다.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진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운영 6개월째 주변 상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 공유 오피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비슷한 업체가 하나 더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 달엔 또 한 곳이 오픈했습니다. 석 달 사이에 반경 1km 안에 총 5곳의 공유 오피스가 생겼습니다.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손님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떤 곳은 첫 달 무료 이벤트를 했고 또 어떤 곳은 6개월 약정 시 30% 할인을 내세웠습니다. 저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주비를 20% 깎았습니다. 그러자 수입은 더 줄었습니다. 불경기가 겹쳤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금난을 겪는 작은 회사들이 하나둘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입주해 있던 기업 중 3곳이 같은 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입주율이 40%에서 20%로 떨어졌습니다. 월 수입은 25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고정비는 여전히 85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600만 원씩 적자가 쌓였습니다. 예금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8천만 원이던 예금이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으로 녹아내렸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맞춰 보려 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높아졌다며 약을 추가로 처방해 줬습니다. 스트레스성이라고 했습니다. 몸무게도 석 달 사이에 5kg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통장을 들고 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여보, 예금이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동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말 못했다고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날부터 동네 마트에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피크 시간대 계산원 자리를 구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일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본사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변에 경쟁 업체가 너무 많이 생겼고 입주율이 바닥이라고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가맹 계약서 보셨죠? 현장 운영은 사장님 책임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초기 교육이랑 시스템 제공까지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계약서에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입주율 부진 시 본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때 김 과장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본사가 책임 안 진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던가? 리스크 관리는 내가 하면 돼. 결국 그 말대로 됐습니다. 모든 리스크를 제가 혼자 떠안고 있었습니다. 운영 14개월째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예금은 바닥났고 신용카드 대금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누적 적자는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600만 원씩 쌓인 결과였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접어야 할 것 같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권리금을 5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3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2달이 더 지나도 문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권리금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계약만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제하니 손에 남은 돈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 3억 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퇴직금 3억 2천만 원 중 실제로 날아간 돈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예금 8천만 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32년 동안 모은 돈이 14개월 만에 증발했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 했지만 어떤 식으로 계산해도 숫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정리를 마친 날 우연히 은행 후배를 마주쳤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려던 참이었습니다.
후배는 제 얼굴을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무실 정리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잘 안 돼서 접었어. 후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눈빛에서 연민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핸드폰을 보니 은행 동호회 단톡방에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얘기를 꺼낸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 지점장님, 사업 접으셨대요. 숫자 다루시던 분이 왜 그러셨을까? 안타깝네요. 저는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편의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점장은 26살쯤 돼 보였습니다. 이력서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회사원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야간 괜찮으세요? 어르신들 중에 밤 근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괜찮습니다. 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언제부터 나오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도 가능합니다. 32년간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며 수백 명 면접을 봤던 제가 이제는 반대편에 앉아 26살 점장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 비친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지금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로 월 19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아내는 동네 마트 피크 시간대 계산원으로 월 100만 원을 법니다. 합쳐서 290만 원입니다. 여기서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120만 원을 갚고 나면 170만 원이 남습니다. 그 돈으로 두 사람이 한 달을 살아갑니다. 관리비, 통신비, 식비를 빼고 나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외식은 하지 않습니다. 옷도 사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손 벌리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버티고 있습니다. 분당 아파트는 아직 지키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4시 편의점 형광등 아래에서 도시락 유통기한을 확인하다 보면 가끔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처음부터 틀어진 건 아니었을 겁니다. 어느 순간 어떤 선택이 저를 이쪽으로 밀어냈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명확합니다. 얼마 전 편의점에 손님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담배를 사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공유 오피스 사업 어떤가요? 제가 좀 알아보는 중인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손님, 그거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숫자 좋아 보여도 현실은 다릅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고. 이제는 인정합니다. 제가 후회하는 건 5가지입니다. 첫째, 경험 없는 분야에 퇴직금 전액을 투자한 것입니다. 32년간 숫자를 다뤘다고 해서 사업도 잘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은행 업무와 자영업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둘째, 본사 자료만 믿고 실제 현장과 시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입주율 85%라는 숫자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주변 상권을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셋째, 과거 경력이 모든 사업에 통할 거라는 착각입니다. 법인 고객 응대 경험이 있다고 해서 공유 오피스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것과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넷째, 아파트까지 담보로 대출받은 것입니다. 퇴직금만으로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잃어도 되는 돈과 잃으면 안 되는 돈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손절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6개월 만에 접었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퇴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숫자를 아는 것과 사업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그걸 3억 원으로 배웠습니다. 경력이 아무리 화려해도 경험 없는 분야는 낯선 땅입니다. 본사 자료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현장은 다릅니다.
대출은 당신의 노후를 담보로 하는 도박입니다. 손절할 타이밍을 놓치면 모든 걸 잃습니다. 지금도 새벽 4시 형광등 아래에서 김밥 바코드를 찍으며 생각합니다. 그때 김 과장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 계약서에 그 문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더라면, 그때 아내의 걱정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제는 후회보다 현실을 선택합니다. 매일 밤 계산대를 지키며 버팁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욱더 재미있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